표창원이 알려드리는 세계의 연쇄살인, 이제 시작합니다. 1992년부터 99년 사이 7년간 호주 남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에서 1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남녀 12명을 연쇄 살해한 살인범이고요. 피해자들이 소아성애자, 피더파일이라고 하죠. 혹은 마약 중독자, 동성애자, 비만 등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납치하고 감금하고 그리고 고문하고 살해한 뒤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던 아주 엽기적인 연쇄 살인범들입니다. 살인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범이 자신의 연쇄살인에 공범들을 끌어들여서 집단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 공범들은 이 주범의 가족이거나 이웃이거나 연인이거나 친구거나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특히 세뇌나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때 포착을 해서 그들을 세뇌시키거나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살인범죄에 끌어들이는 거죠. 이렇게 공범이 된 그 동료들 중에서도 만약에 조금 취약한 점을 드러낸다든지 부담이 된다든지 짐이 된다고 판단되면 공범도 살해해 버렸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공범이 있는 거죠. 누구냐 하면 호주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 존 번팅과 그의 공범들로 이루어진 스노우타운 살인마들입니다. 그동안 6번의 연쇄살인범들 미국, 영국, 유럽, 아시아 등의 연쇄살인범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호주를 포함해서 앞으로도 이제 중남미나 다른 곳의 연쇄살인범들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연쇄살인이라는 것이 비단 특정한 나라,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어떻게 보자면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사회적 병폐의 하나이고 사회적 재난, 재앙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7번째로 이 호주의 연쇄살인범 존 번팅과 스노우타운 살인마들을 골랐고요.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들, 차별의 대상,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그들의 특성을 이유로 피해자로 선정을 하고 살해했던 그런 혐오 살인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초기에 살인이 발생했을 때 혹은 피해자가 실종되었을 때 충분히 적극적인 수색을 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을 사건인데 호주의 경찰과 형사사법 체계의 어떤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 체계가 미흡한 그러한 측면들 때문에 사회적 재난인 연쇄살인으로 번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7번째 세계의 연쇄살인으로 다룰 충분한 이유가 있고요. 특히 이 사건의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앞서 6번의 세계 연쇄살인을 소개해드렸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격장애, 사회적 스트레스, 촉발 요인, 그리고 자발적인 자기적인 선택, 이 요소에 덧붙여서 이 사건에서는 특히나 이 이념, 이데올로기, 극우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에서,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이런 살인 동기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측면, 사회의 특정한 소수자를 응징하고 처벌하고 박멸해야겠다 해도 된다라는 그런 대단히 극단적이고 잘못된 이념이 실제 살인으로, 연쇄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7번째 세계 연쇄살인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존 번팅과 그의 공범들, 이 스노우타운 살인마들의 범행 특성은요, 우선 피해자를 물색을 합니다. 이 피해자들을
광범위하게 랜덤하게 불특정 다수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존 번팅과 그 공범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 손쉽게 접근하고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고, 그리고 범행 이후에도 그 범행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을, 그러니까 주변에 누군가 찾을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대상자들을 선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포섭 단계에 들어갑니다.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좀 친숙하게 다가서고, 그래서 그 피해자를 이 범인들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가장 범행하기 쉬울 순간이 되었을 때 감금하거나 고문 혹은 살해하는 이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했던 것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존 번팅 그 주범이 쟤는 소아성애자야, 쟤는 비만이라서, 마약 중독자라서, 동성애자 같아, 확실하게 확인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심증으로, 관심법으로, 자기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혼자 사니까, 또는 남성인데 성인이고 혼자 살면서 이성과의 교제가 없어, 이런 단순한 논리와 이유로 그들을 소아성애자다, 동성애자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살인을 저질렀고요. 전형적인 혐오살인의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성적인 동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뭐 원한관계나 감정, 금품 이런 게 얽히고 설키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범행 이후에 피해자들 중에서 그들의 그 신원정보, 개인정보를 도용을 해서 그들이 받고 있었던 복지연금, 사회연금, 기초보장, 생활보조금 이런 것들을 이제 갈취 착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재산을 탈취 강취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원래부터의 주 목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이 연쇄살인의 주 동기, 촉발, 시작된 원인 이것 자체가 혐오에서 비롯됐다라는 것, 이것이 대단히 독특한 이들의 범행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때로는 존 번팅 주로 이 주범이 충동적으로 살인을 한 이후에 그 피해자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살인 이후에 소아성애자였어, 동성애자였어 라는 식으로 자기의 살인을 그 원칙에 맞는 살인이었음을 합리화하는, 정당화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범 중에도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공범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입이 가벼워서 술 마시고 범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털어놓거나 떠벌리거나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역시 공범이지만 감금시키고 고문하고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하는 그 범행 패턴을 그대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피해자의 그런 신원정보 탈취와 재산 강취, 그것은 이 범행과 함께 나타나고 연동되고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강도가 원래 목적 아니야 라고 보이게 될 정도의 모습이긴 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해보면 기본적인 범행의 동기와 촉발 요인은 이데올로기적인 혐오에 기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이 기본적인 범행 특성입니다. 자, 그동안 6번에 걸친 세계의 연쇄살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을 때, 첫 번째 미해결 사건인 잭 더 리퍼를 제외하고는 이 범인 검거 과정 아마 조금은 이제 동일성을 발견을 하실 겁니다. 제대로 된 수사와 분석을 통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고, 그래서 용의자에게로 다가가서 탁 너 범인이지 이렇게 검거되는 예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어떻습니까? 일상적인 경찰의 순찰이라든지 혹은 불신검문, 교통단속 등의 활동을 통해서 이상한 점, 교통사고, 법규 위반, 혹은 거동수상 이런 것들이 단서가 되어서 이후에 정해진 그런 프로토콜대로 수색이 이루어지고 흉기라든지 또는 피해자의 물품이 발견이 되고 임의동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수사를 거쳐서 수배 중인 혹은 실종자와 연계가 된 흔적이 발견되고, 결국은 한두 사람의 살인 혐의와 연계가 되고, 그리고 이 거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 증거 발견되고, 되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이 호주 최악의 연쇄살인마 존 번팅과 스노우 타운 연쇄살인마들의 경우도 상당히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보세요. 제가 존 번팅과 스노우 타운 연쇄살인범들 92년부터 99년까지 7년간 12명을 연쇄 살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살인, 1992년에 일어났던 첫 살인의 피해자, 22살의 클린턴 트레자이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시신이 2년 뒤, 1994년 8월에 발견이 됩니다. 감해장됐던 시신이 시간이 2년이 지나면서 일부가 드러나서 신고가 이루어지고 발견이 되게 된 것인데요. 그 위치가 번팅의 집과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그다지 그 사회적으로 뭐 지위가 높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찾는 가족도 별로 없는 이런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 시신을 발견한 뒤에 신원이 확인되고 나서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변사 처리를 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첫 번째 이 사건이 일찍 해결될 수 있었던 94년에 해결될 수 있었던 기회를 경찰이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회가 또 찾아오죠. 1997년에 여섯 번째 피해자 18살 토마스 트레빌리안인데요. 이 토마스 트레빌리안 18살의 피해자는 사실은 존 번팅 무리의 공범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그 피해자였고요. 범행에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해서 끌어들이기가 쉬웠죠. 세뇌시키고. 그런데 문제는 이 토마스 트레빌리안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마구 이제 그 자기가 아는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는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놔두면 위험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존 번팅과 무리들이 응징의 의미로 살해하고 동네에 있는 나무에다가 시신을 매달아 버립니다. 아마 그 외국 드라마들 보신 분들 중에는 그런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 그 살인을 하고 경쟁 갱단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들의 시신을 나무나 다리 같은 곳에 매달아 놓는 모습들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시신을 매달아 놓는 형태였는데 역시 이 18살 정신질환이 있는 토마스 트레빌리안의 시신을 나무에 매달린 채 발견된 이 시신을 신고 접수한 경찰은 자살로 이 사건을 처리해버립니다. 두 번째 해결할 수 있는 기회 놓친 거죠. 추가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기회. 1994년에 이어서 1997년에도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1998년 11월에 결정적인 계기가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는 37살 여성 엘리자베스 헤이든이라는 여성이 실종됩니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종 신고가 이루어져요. 경찰이 이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이 여성의 어떤 행적을 마지막 목격된 곳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지라는 것들을 쭉 행적 수사를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서는 이제 경찰도 존 번팅의 어떤 살해 혐의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게 됩니다. 뭔가 이 주변 사람들이 자꾸 실종되고 없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이고 94년과 97년에 놓친 사건에 대한 다른 의문들도 제기가 되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존 번팅 주변에 내사가 진행되는 와중이었는데 37살 여성 엘리자베스 헤이든, 이 여성도 존 번팅 주변 인물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존 번팅과 그 친구 이웃 관계였고요. 그래서 이 실종에 대한 수사를 해나가다가 이 행적 수사가 어디로 이어지느냐? 1999년 5월,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의 실종 수사가 이루어진 거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다가 스노우타운이라는 마을로 이어지게 됩니다. 앞서 제가 이 사건의 이름을 스노우타운 연쇄살인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스노우타운이라는 마을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스노우타운이라는 마을에 폐쇄된 은행, 아주 자그마한 은행이죠. 폐쇄된 은행이 있었고요. 그 폐쇄돼서 폐가가 된, 폐 건물이 된 은행에 커다란 이 금고가 이렇게 그 뜯긴 채 방치돼 있었고요.
그 방치된 금고 안에 플라스틱 드럼통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들어가서 딱 열어봤더니 그 플라스틱 통 안에는 시신, 그것도 훼손된 시신의 일부들이 이렇게 쫙 8개 모두에 말이죠. 그래서 8구의 시신, 그 시신의 일부들이 드럼통 안에서 발견되는 아주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확인이 되죠. 그 중에 한 명은 역시 실종되어서 경찰이 수색을 해나가던 엘리자베스 헤이든이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의 시신도 실종자들의 가족들 DNA와 계속 DNA 검사를 해나가면서 파악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자베스 헤이든의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바로 내사를 벌이던 경찰은 존 번팅의 그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바로 다음날 1999년 5월 21일 날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존 번팅의 집 뒷마당에서 시신 2구가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스노우타운 버려진 은행의 금고 안 그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서 8구의 시신, 존 번팅의 뒷마당에서 2구의 시신, 그리고 94년에 발견된 22살 클레이튼 트레자이스의 시신, 97년에 나무에 매달린 채 발견됐던 18살 토마스 트레빌리안의 시신, 이렇게 12구의 시신이 결국 다 발견이 되게 된 거죠. 경찰은 존 번팅을 체포하고요. 그의 공범 블라사키스, 그리고 와그너, 그리고 이 실종된 엘리자베스 헤이든의 남편 마크 헤이든 역시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의 전개 보시면 시신 4구는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되었고 8구가 스노우타운에서 발견됐잖아요. 근데 그 8구 중에서도 실제로 스노우타운에서 살해된 시신은 딱 한 명의 피해자만 스노우타운에서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신이 유기된 것도 그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스노우타운에 8구의 시신이 한 장소에 있게 되었느냐? 계속해서 존 번팅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는 것을 느끼게 된 이 존 번팅과 그 무리들이 혹시라도 발각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다른 곳에 감해장해 두었던 시신들을 서둘러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안전한 이 폐은행 건물 안에 금고 안에 있는 곳에 플라스틱 드럼통을 갖다 놓고 그 안에 옮겨 놓은 거죠. 2차 시신 유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스노우타운에서 8구의 시신이 발견되는 충격적인 그 장면 때문에 이 전체 범죄의 이름이 스노우타운 머더스 이렇게 규정 짓게 되는 거죠. 그 스노우타운 마을 분들은 엄청나게 억울하신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 초기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려서 화성 주민들께서 엄청나게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다양한 형태 피해를 겪으신 것처럼 스노우타운 역시 호주에서 실제로는 한 명의 피해자만 있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시신 유기를 그곳에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전체에 호주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의 명칭이 스노우타운 머더스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점, 이 특징이 이 사건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칫뿡